물러설 수 없다. 여러분들이 후퇴한다면 내가 총을 쏠 것이고, 내가 후퇴를 한다면 제군들이 나에게 총을 쏴도 좋다. 굉장히 지혜가 있는 지휘관이었어요. 전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싸울 수 있는, 자기 부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어요. 차이력 경무원은 이제 전투에서 이긴 거는 박격포입니다. 박격포도 직사포 쏠 수 있잖아요. 고지 넘어는 곡사포로 쏘고, 바로 보이는 데는 직사포로 쏘고. (1951년 1월) 일사후퇴로 군 병력이 전방에 집중된 틈을 타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칠보 수력발전소가 빨치산에게 완전히 포위된다. 당시 칠보 수력발전소는 국가 1급 시설로 남한 전체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던 유일한 발전소였다. 강원도 영월 수력발전소가 이미 적에게 점거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읍에 하나 남은 칠보 수력발전소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 시설이었다. 만약에 칠보 발전소가 인민군의 손에 장악돼서 발전이 중단된다면 남한 내의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이게 되죠.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발전소를 수복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2,500명의 빨치산이 발전소 인근 일대를 점령하자 칠보 수력발전소 안에 주둔하고 있던 18대대원과 학도병 등 300여 명이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 아군을 구하고 칠보 수력발전소를 탈환해야 하는 임무는 차이력 대대장에게 맡겨진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은 겨우 105명이었다. 전라북도 경찰국에서 차이력 부대가 이제 105명이 전주에 남아 있었어요. 그 105명 보고 출동해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5명이 이제 2,500명 앞으로 가야 됩니다. 돌진하는 거죠. 뭐 죽을 각오하고요. 누가 봐도 죽는 상황입니다. 태인인가요? 정읍 태인에서 차가 한 대가 고장이 나네요. 30명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75명이 이제 그 추운 그 와중에 눈 오고 그러는데 또 뚫고 들어갑니다. 75대 2,500의 싸움. 차이력 대대장은 수적으로 불가능한 전투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 방도를 찾아야만 했다. 새벽 시간대 이제 차이력 경무관이 이제 정말 참 묘한 생각을 합니다. 웅동하고 칠보지서 사이에 이렇게 모퉁이가 있는데 거기에 트럭이 들어갈 때는 헤드라이트 켜고요. 그다음에 뒤로 후진할 때는 끄고 몇 수십 차례 하니까 이거 위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볼 때는 이게 엄청난 병력이 몰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부대가 온다. 그러니까 어두운 밤 단 넉 대의 트럭으로 진입로를 반복해서 오가는 방법으로 차이력은 아군의 병력 수를 적에게 과장하는 데 성공한다. 멀리서 보던 빨치산은 움츠러들었고 차이력과 대대원들은 고지 탈환을 위한 공격을 시작한다. 각 대원들의 총구는 불을 뿜기 시작했고 그 위세는 어둠 속에 분간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인 것처럼 당당했다. 당황한 적들은 일부 포위를 풀고 비껴서기 시작했고 그 틈을 이용해 계속 기관총을 난사하며 포위를 뚫고 칠보지세에 도착하자마자 총알은 비 오듯이 내 곁에 떨어졌다. 칠보지세에 진격한 제18 전투경찰대대는 발전소에 진입하기 위해 박격포를 쏘며 빨치산을 압박해갔다. 차이력 경무관은 박격포를 활용을 또 하죠. 칠보 발전소 뒤쪽에 박격포를 때리니까 그 맞고서 이제 그 봉우리 너머로 이제 후퇴합니다. 그래서 175명을 구출을 하죠.
그래서 발전소로 올라가서 이제 3일 동안 굶어 있던 사람들을 구출을 하고, 그때 당시에 병력을 또 많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기지를 또 발휘합니다. 올라갈 때 주민들을 한 300명 정도 동원해 가지고요. 약간 깜깜하던 시기거든요. 위장을 해 가지고요. 나뭇가지 같은 거 위장을 해서 뒤에 한참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하면 대략 한 많게 보이면 한 1000명 가까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장을 해 가지고 기만을 해서 올라가 박격포 때리면서 올라가니까 적이 지레 겁을 먹고 이제 후퇴를 한 겁니다. 2달에 가까운 전투 끝에 차이력은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독고봉까지 완전 점령하며 불가능에 가까운 전투를 승리로 이끈다. 이 전문 연구자들의 말을 빌리면 이거는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리고 뭐 한국 전쟁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전사에도 기록할 만한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칠보 수력 발전소로 인해서 이제 남한내 전기 공급이 원활히 되었다고 하는 점,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한 전과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서 희생된 분들, 여기서 희생된 전투경찰, 또 향토 방위대, 또 일반 시민, 학도 호국단, 이렇게 희생된 분들의 명단을 모아서 현재 칠보 발전소 충원탑에 그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발전소를 수복하면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이 쓰여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차이력 부대로 봐서는 하나의 승전탑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발전소를 확보한 후 차이력은 계속 정업에 주둔하며 민심 수습에 나선다. 엄동설한 물속에 들어가 취수구를 복구하고 빨치산 아지트에서 얻은 식량과 전리품은 모두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차이력은 심지어 빨치산 토벌중 노획한 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신문에 공고를 내기도 한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찰의 임무는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셨고요. 불이익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몸으로 다 그렇게 열심히 한 분입니다. 그 칠보 수력 발전소 탈환 작전이 끝난 뒤에 그 부상과 상금이 내려왔어요.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이라면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받자마자 이재민 구호금으로 내놨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자기 명예나 또 재물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주민들의 민심 안정에 힘을 쏟을 무렵 빨치산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우리가 비록 전투를 하는 처지이지만 서로가 가슴을 열고 민족의 앞날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해 봅시다. 만나는 장소는 어디든 개의치 않을 테니 복병을 잠복시키거나 수행원을 대동함 없이 단둘이 만날 장소와 시일을 정해서 우리 연락원에게 보내시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칠보 발전소를 두고 총구를 겨누며 대립했던 빨치산이 먼저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빨치산 전북도당 정치위원이었던 최태환은 훗날 자신의 수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산인 칠보 수력 발전소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음을 밝힌다. 칠보 발전소 때문에 동족 간에 많은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가 부서지거나 망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민족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만남으로 토벌대와 빨치산은 두 가지에 합의하는데, 그것은 어느 편이 패배하더라도 칠보 수력 발전소를 파괴하지 않는 것과 단순 부역자들을 선처한다는 것이었다. 차이력은 약속을 지켰다. 단순 부역자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물심양면 도왔다. 무장 능력, 저항 능력을 이룰 때는 우리가 이제 통상 정과 학대 측면에서 사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사살을 하지 못하도록 부하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요. 비록 적일망정 무장력을 잃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를 취했고 실제로 포로로 잡은 이제 빨치산에 대해서도 가급적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본인의 그 부대의 전가가 비록 적다 하더라도 일단 그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친척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굳이 살생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차이력 선생의 평소 어떤 저 전투에서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비록 사상과 이념에 따라 남과 북이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동족의 인명 피해만큼은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빨치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진 않았다. 포로를 이제 잡을 때도 반드시 신문을 냈어요.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부모님이 당신 그 시체를 보면은 당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 효도를 한번 하고 싶지 않느냐. 그럼 마음이 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응한 사람에 대해서는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죽은 빨치산에 대해서도 시체를 통상 이렇게 이제 내버려두는 게 그 관례였는데 동료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것도 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빨치산 시체까지 차이력 선생은 묻어주도록 매장을 해주도록 그러니까 비록 저격으로서 이렇게 죽였지만은 시체는 이제 그것은 좌우 이념을 떠난 사람이다. 그것은 우리가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묻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 이렇게 매장을 해줬어요. 빨치산들도 비록 적일망정 차이력에 대해서 어떤 원한이나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이력 부대에 대해서는 어떤 존경심을 갖고 빨치산 토벌대장 차이력.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빨치산을 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귀순시키는가 하면 전쟁으로 일상이 무너진 민간인들의 삶을 보살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과 사가 엇갈리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차이력이 보호하려 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족 성전의 비극은 겨울을 넘어 여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 녹음기가 되니까 녹음기는 이제 여름이겠죠. 군경 합동회의를 이제 소집을 합니다. 이제 공비들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사찰을 근거지로 해 경유지를 해가지고 공비 소탕 작전에 무적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5월 초에 사찰을 소각하라. 작전 명령이 내려옵니다. 군에서 내려온 거죠. 군 8사단 합동회의를 했는데 경찰은 뭐 그 당시에 군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요. 전라남도 구례 화엄사. 당시 전투경찰의 작전 지역에 있던 이곳도 소각 대상이었다. 차이력은 자신의 작전구역인 전라북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례 화엄사로 향한다. 방득윤 대대장이라고 전남 화엄 구례 쪽이겠죠. 그러니까 그쪽 소각 책임을 맡은 사람 양반이 하고가 차이력 경무관하고 몇 사람하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차이력 경무관이 그러면 그걸 내가 대신 해주겠다. 내가 대신 태워주겠다. 나만 믿고 나한테 당신 대대 중에 한 개 중대 나 지휘하게 해달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 그래서 구례로 넘어갑니다. 작전구역 이탈해가지고요. 그 화엄사로 이제 들어간 게 다개입니다. 전북 지역이 아닙니다. 자기 작전구역도 아니고 남의 구역에 이제 명령 받은 대로 이제 가서 이제 방득윤 대대장한테 걱정이 되죠. 진짜 태워버릴까 봐요. 차이력 경무관이 이제 방득윤 대대장 절로 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 이제 명령을 하죠. 임시 대대장이 돼가지고 화엄사 각항전 앞에 있는 문짝 다 떼어와라. 그 문짝이란 문짝 하여튼 이제 있는 거 다 떼어와라. 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대웅전도 있고요. 그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문짝 마냥. 저 밑에서 보니까 뭐 불은 환하게 나고 뭐 화엄사가 불타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 이제 보고를 했겠죠. 다 태웠다고요.
군의 명령대로 저를 태우지 않으면서도 관측과 사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자위력의 뛰어난 기지로 천년고찰 화엄사를 소실 위기에서 구해낸다. 화엄사 경내에 자리한 자위력의 공덕비. 자위력이 타계한 지 40년이 되던 해인 1998년 화엄사에서 세운 것이다. 할아버지께서는 빨치산을 토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엄사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태우는 데는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저를 태우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지만 저를 세우는 데는 몇천 년의 시간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화엄사를 비롯해 지리산에 자리한 천은사와 쌍계사, 김제 금산사, 고창 선운사, 장성 백양사 등도 자위력에 의해 안전하게 지켜졌다.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우리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그에게 2008년 문화재청은 보관 문화훈장을 수여한다. 차이력경무관님이 워낙 전투를 잘하니까 연대급 부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차이력경무관님이 철주부대장, 밑에 경감이 이제 대대장 3명 지휘하는 그런 부대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분이 워낙 탁월하니까요. 경찰국장도 경찰에 이만한 사람 없다. 당신은 빨리 이제 연대장급으로 승진은 못 시켜주겠고 연대장급 지휘해라. 그래서 지휘하게 만든 겁니다. 워낙 잘하니까요. 철주부대장에 부임한 뒤 담양군 가막골과 부안 변산 토벌작전에서 성공을 거둔 차이력은 이어서 북에서 직접 난파된 육지대를 섬멸한다. 하지만 무조군엔 여전히 공화국의 영웅이라고 칭호를 받은 남부군 총사령관 이연상의 부대인 57사단이 건재해 있었다. 일명 불꽃사단으로 불린 이연상의 부대는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넘나드는 신출귀몰한 부대로 알려져 있었다. 자위력은 이연상의 57사단을 공격하기 위해 무주군 설천면으로 향한다. 차이력경무관님이 작전명령 내릴 때 그랬어요. 중대장 보고요. 대대장하고. 산봉우리에 꼭 가 있어라. 적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을로 내려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려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꾼이 있는 거예요. 나무꾼 보고 물어본 거죠. 빨치산 못 봤냐니까. 아유, 벌써 저 지리산 쪽으로 도망갔다고. 이제 가르쳐 주니까 이제 믿은 거죠. 그랬다가 마을로 또 내려갔어요. 마을 내려가서 심곡리 가서 무슨 여자분이 있었나 봐요. 아내가 있어가지고 또 물어본 거예요. 빨치산 무대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저 후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곡리에 앉아서 이제 냇가에 앉아서 긴장을 풀고 있던 거죠. 그 순간에 고지에서 매복해 있던 그 적 병력이 습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68명, 일개중대가 그때 한 200명 가까이 됐는데 한 절반 가까이가 전사해서 차이력경무관이 이제 로켓포를 쏴가면서 18대대 1중대하고 18대대를 다 살려서 이제 올라와서 이연상 부대와 치른 무주 구천동 전투는 차이력이 빨치산 토벌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패배한 전투였다.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지만 빨치산과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지리산의 평정 없이는 남한 내 평화가 있을 수 없고 이연상의 생포 없이는 지리산을 평정할 수 없다며 이연상 체포를 강조하고 나섰다. 군과 경찰은 경쟁적으로 남한 내 빨치산 총수인 이연상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됐다. 그러던 1953년 9월 차이력은 포로로 잡은 부대원을 통해 이연상의 소재지를 포착한다. 9월 6일 날 수색대가 비점골 부근으로 올라갔는데 이연상에 호위병이 7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2명이 차이력경무관님의 사찰 유격대에 생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문을 해보니까
이 현상이 빗정골이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조금 있다가 경남도당으로 이동한다. 9월 18일 날 11시경에 사찰 유격대장한테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이 현상을 토벌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차이력 부대가 수색 중에 발견한 이 현상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져 일반인에게 공개됐다. 시일이 지난 후 경남 하동군 화계장으로 돌아온 이 현상의 시체는 친인척조차 인수를 거부한다. 고향이 금산입니다. 이 현상 고향이. 숙부, 금산에 사는 숙부한테 연락을 하죠. 장례 치러져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요. 주민들이 자기 죽인다고요. 이 시체에 손대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고 전 국민의 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죽어서도 참혹했던 이 현상의 장례를 치러준 건 다름 아닌 차이력이었다. 나는 이 현상의 뼈를 내 철모에 넣고 애먼소총으로 빻아 섬진강물에 뿌렸다. 권총을 꺼내 허공을 향해 세 발을 쏘았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붙이는 나의 조사였다. 지리산에서 숨져간 수많은 원혼들에게 초라한 모습으로 삶을 끝낸 이 현상에게 보내는 조사였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없기를 기원하는 나의 외침이기도 했다. 한많은 그의 인생이 한 줌 재가 되어 섬진강을 흘러내렸다. 지금 들으면 감동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이현상 씨의 가족도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는 이현상 씨의 목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같은 민족끼리. 이 현상의 시신을 화장해준 일이 알려지자 이 현상을 사살한 빨치산 토벌대장 차이력이 오히려 공산당으로 몰리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진급을 한다든지 출세를 한다는 굉장히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모함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력 경무관은 근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소신과 원칙을 끝까지 지켰던 그런 이제 빨치산 토벌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던 거죠. 거센 음해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던 차이력은 1958년 8월 9일 38년의 짧은 장정을 내려놓고 공주 금강나루에서 숨을 거두고 만다. 아버지는 원래 수영을 잘하셔서 금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 중에 하나였다. 몇 번 물속에 들어가셨다 나오신 아버지께서는 강옆 바위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셨고 잠시 후에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물 밖으로 나오시지 않았다. 아무랬던 식민지 시대와 동족 간의 참혹한 전쟁. 그 한가운데서 험난한 여정을 걸어갔던 차이력. 옳고 그름이 불분명하고 선택을 강요받던 혼란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조국을 사랑하고 시대를 고민했던 대한민국 경찰이었다. 경찰에서는 정통성 측면에서는 아주 가장 뛰어난 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립활동하고 실제 전투를 했고요. 독립군 중에도 이렇게 전투 많이 한 분이 썩 많지는 않거든요. 적도 존경하는 그게 또 이제 차이력 경무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이력 경무관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빨치산들이 어떤 모임 행사를 갖고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 차이력 경무관의 이름을 쓴 만장을 걸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차이력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이었지 않느냐. 거기에는 또 차이력이 남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또 인품까지 이제 갖춘 그런 분으로서 38년이라는 길지 않은 삶이었지만
차이력이 남긴 역사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독립운동가에서 군인으로 전투경찰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고 목숨이 오가는 전란 중에서도 사람들을 돌보고 문화재를 지켜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차이력 경무관의 치열했던 삶은 오늘의 대한민국 경찰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날 할아버지께서 해주셨던 얘기라고 이른 아침 새벽에 벌판에 나가 농부에게 물어봐라.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그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그 시를 되게 많이 읽어주셨어요. 어렸을 때. 이른 아침에 들판에 나가 일하는 농부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가 무엇이며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지. 지리산 싸움에서 죽은 군경이나 빨치산에게 물어보라. 공산주의를 위해 죽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죽었다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그들은 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할 사람이 태반일 것이다. 이 싸움은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후에 세월이 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벌어진 부질없는 굴욕상쟁 동족상잔이었다고.